주식 시장은 경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사고 파는 거예요. 실제 경제가 야 침체가 이제 아니래. 아니면 침체가 얕게 왔어. 그거 확인한 다음에 주식 살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점에서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챗 GPT인가 이 관련해서도 예. 그 관련주들 벌써 2배, 3배 오른 기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시장에선 이미 그런 변화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독사처럼 움직여야죠. 숫자가 결국은 나올 건데 나오는 시점을 좀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게 시장일 거니까 저는 그 꿈을 먼저 사는 겁니다. 예, 결국 10배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죠. (1월 13일입니다) 13일에 금요일이구나. 네. 그런 거예요? 네. 되게 좋은 날이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밤새 많이 이제 항상 졸이면서 보는 네. 매월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위주로 오늘 좀 해볼 텐데 맞다, 좋은 소식이 승진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선엽 부장님이 아니라 이사님 승진했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이삿짐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부장님이 뭐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거랑 또 이사님이 운용을 하시는 거랑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무게감이 있겠죠, 그죠?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요? 유럽 지역을 좀 다녀왔고요. 유럽이요? 예, 일부러 이제 유럽 지역을 찍어서 다녀온 게 소비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경험을 오래 했지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오래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표로만 봐서 책상에서 데이터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틀리다가 아니라 눈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가서 보는 것과 실제 데이터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고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런 정도는 보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에너지난 이런 네, 것도. 그렇습니다. 에너지난도 그렇고 실제 에너지난 말고도 정말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럼 이제 지역도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점도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마트까지 그러니까 서민 지역부터 부자 지역들까지 골고루 가봐야 되겠죠. 예, 그런 점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 유럽 증시 있잖아요. 네. 그 망한다던 영국이나 이렇게 죄다 못 살겠다 했다는 프랑스나 증시가 엄청 강세던데요. 거의 전고점 다 왔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면 추세 상승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그런 어떤 위기 또는 침체에 대한 우려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원래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지만 또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고 투자자분들도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다 보면 오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숫자랑 뉴스 그 사이에만 있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오판했었을 때 그 오판, 즉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는 거는 시장을 보고 제가 맞춰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고 시장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보고 내가 왜 잘못 봤지? 왜 저런 데 이랬는지.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그 시장에서 돌아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틀리고 앞으로 침체도 와서 더 많이 빠질 건데 쟤네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데드캣 바운스야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의 또는 투자자분들의 생각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증시를 대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시장에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강하지? 분명히 우려가 있다는데 강하지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따져보고 그 따져본 다음에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을 꺾거나 아니면 저게 일시적인 상승이니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정말 따져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정말 잘못된 거였어. 정말 우리가 달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지금 유럽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시장을 보는 뷰들이 너무 미국 중심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미국이 온 우주인 것처럼 미국 나쁘면 전 세계가 다 나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빼놓고 전 세계가 다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아니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 사실 유럽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원체 않죠. 이제 에너지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생각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미국만큼은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생각만큼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제 그게 서민이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중산층 이세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네. 풍모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의외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좋다라는 개념보다도 네. 야,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시장에서 많이 오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유가라든가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많이 그러면 들었죠. 일단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급락을 했으니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소비 심리 회복도 지속적으로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우려가 실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도 너무 조금 좀 과도하게 우려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부 이제 네. 비관론 네. 좀 쌓여 계시는 분들한테 좀 시장을 보시라.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저는 좋은 논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거는 또 나름대로 좋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는 건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신 거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거라서 뭐 누가 맞았다 틀렸다 이런 개념보다도 조금 다름이 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다름이 있다라면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일단 한번 좀 더 따져보고 누가 맞나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 뭘 놓치는 게 없는지 그런 거 한번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그러면 어디 이렇게 다니죠? 일단은 좀 뭐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다녀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도 했지만 제 이제 PBC 추징의 하나가 지금 유럽에 영사로 있어서 누구? 영사로 있어서 피부 추징 그러니까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피부치. 예, 예. 예. 저는 PCB라고 하시는 죄송합니다. 줄 알고 예. 주식쟁이들은 자꾸 예.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나름대로 이제 그 아. 외교관에서 나름 괜찮은 직급에 있다 보니 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실제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뭐 제가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 지역 가서는 이제 요 우리 그 구글이라는 이런 번역기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네. 많이 동원해서 상점들 가서도 많이 물어봐요. 아, 예, 가서 요즘에 예, 어떤가? 어떠니 지난번에 어땠느냐, 올 초에 어떻고 지금 혹시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봤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만 놓고 보면 나쁜 게 아니라 참 괜찮습니다. 네. 나아지고 있고 괜찮은 수준까지 네네네네. 올라온. 상점들마다 조금 뭐 이제 고급 상점 중심이긴 하지만 발 디딜 틈이 없고요. 물건도 없어요.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또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관광 수입으로 좀 많이 또 먹고 있고 사는데.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되면 유럽은 의외로 많이 커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주신 적이 네,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얘기는 맞는데 네. 성장률이 저렇게 안 좋은데 주가 오르는 게 말이 돼?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세계 경제 성장이 1%대라고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분들이 많이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률은 GDP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합치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주식은 기업 이익의 합이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해외 공장이 있는 경우 네. 그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기업의 이익은 유럽에 있는 증시에 반영이 되는데요. 증시에 반영되지만 GDP에는 반영이 안 돼요. 반영해야죠. 그래서 성장률이 안 좋아도 주가가 오른 적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게 세계화되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경제학의 틀이 모든 기업들은 자기네 안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에만 있는 것들을 다른 나라 수출하는 개념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죠. 공장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같은 화장품 공장이라 하더라도 본사는 파리에 있지만 네. 그죠? 공장은 여러 군데 있는 경우 또 나이키처럼 공장은 여러 군데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데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그 나라 GDP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업 이익의 합은 됩니다. 그래서 연결로 잡히니까. 지금 파리라든가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조업이거나 네네. 아니면 명품 기업들인 경우가 많죠. 네. 특히 제조업 중심이 많을 거고요. 이런 기업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괜찮고요. 또 유럽 증시가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유럽이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가 굉장히 강했던 게 비대면 관련주들이 많이 강했던 건데 코로나 때. 네. 그럼 비대면 관련주들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보니 예. 사실 거기에서 피해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비대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 상승이 되게 좋고요. 비대면 비중이 높은 지수일수록 예를 들면 나스닥 아니면 대만의 지수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비대면 지수가 조금 있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사실, 그러니까 네. 뭉뚱그려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전 세계가 다 안 좋을 거야. 그렇죠?
앞으로 침체 올 거야 더 안 좋을 거야.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때는 또 그 중에서도 좋은 국가 위주로 그 수혜 기업 위주로. 그럼요. 주식 시장은 경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사고 파는 거예요. 아, 명언. 그렇죠? 그 변화는 명언 제조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주가는 어떤 식으로든 올라요. 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도 그 좋아지는 정도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를 저는 시장에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경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변화를 사고 파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와. 성장률이 안 좋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성장률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음. 왜냐하면 그때는 플랫폼 경제로 변화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변화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경기가 제가 이렇게 그거 안 좋은데 이해시켜 왜 주가는 드릴게요. 올려? 예. 이제 앞으로 자주 나와서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네. 진짜 주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아, 저희도 문제지만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속는 거죠. 그럼요. 경기에. 나중에 실제 경제가 야 침체가 이제 아니래. 아니면 침체가 얕게 왔어. 그거 확인한 다음에 주식 살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점에서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차피 뭐 그동안 손실이 났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저가 매수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지표가 되게 엇갈리고 있어서 단순히 경기 지표만 놓고 모든 걸 판단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스트리트에서 함께하는 월간 이선엽. 그럼요. 중요한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미국 시간으로 1월 12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12월께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랑 조금씩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엔 거의 정확히 6.5 정도 대비 나왔죠. 6.5가 딱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을 했던 게 시장이 그 전에 많이 올랐어 가지고 네. 또 컨센서스도 굉장히 뭐 6%, 6.6에서 6.5까지 막 내려오고 있는 이게 충족이 되더라도 시장이 막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장중 고점보다 좀 내려오면서 12일장이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이선엽 이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 상반기로 좀 시각을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지난해 연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물가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중고차 가격 또는 의료비가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을 이끌었다라면 네. 앞으로는 근원 물가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뭐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것. 제외한 것. 그 중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비죠. 주거비. 주거비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거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가를 더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단기적으로 물가 하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선반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차피 다음 달이나 올 상반기 내내 추세적으로 하락할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빠질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전체적으로 그걸 반영을 한다면 단순히 올해 하락을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도 올해 내내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근거 안에는 네. 올해 올해 상반기에 물가가 안 내린다가 아니라 네네. 이거는 연준도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물가는 내려갈 것 같고 5% 이하로 내려갈 것 같고 연준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주거비가 반영이 돼서 근원 물가도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정작 문제는 아시다시피 고용시장. 음.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너무 뜨거워서 임금이 문제다. 네. 예. 즉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건 2%죠. 그렇죠. 자, 5% 이하까지는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하부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고 고용시장이 강하고 임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정말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음. 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내리던 물가가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은요. 물가가 안 내려간다가 아니라 내려갔는데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것에 모든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연준은 재발을 막기 위한 초점에 두고 있는데 네. 대부분 분들은 뭐냐면 이 자체가 뭔가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상반기에는 유의미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6점으로 끝나지 않고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연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5% 이하라면 4%대를 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 상반기 네네. 중에. 그 정도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경제학자들도 연준도 안 좋게 보는 분들조차도 4%대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들이 없는데 네. 그 뒤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물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에 그건 하반기잖아요. 네. 하반기에 일어날 일을 굳이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도 상반기에 물가가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걸 즐기셔야 돼요. 즐겨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난해 내내 물가가 올라가지고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긴축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물가가 하락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주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뭔가 물가가 크게 올라가고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노력할 때 우리가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라면 반대로 물가가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때도 하지 마라. 물가가 내리는데도 주식하지 마라. 언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으로 복귀해 보면은 5, 6, 7, 8, 9 나올 때마다 막 충격을 펑펑펑펑 그럼요. 받았듯이 네. 반대로 이제는 9, 8, 7, 6까지 와 있고 이게 5, 4까지는 4까지도 가요. 갈 수 있으니 그 뒤부터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하는 거죠. 네. 아, 이게 어디까지 될지는 그건 알 수 없죠. 그때는 또 그때 고용 시장하고 네. 다 같이 그런데 봐야 되는 여기서 거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연준의 의원들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미국에 엄청난 석학들이 많이 계시죠. 네. 하버드를 비롯해서 아니면 예일 대학교도 네.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얘기하는 2% 물가는 사실상 잡기가 쉽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대로 예. 돌아가긴 쉽지 예. 않다. 쉽게 얘기하면 2%까지 돌아갈 수는 있는데 2%까지 돌아가려면 연준의 긴축이 지금보다 더 심한 고강도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고강도가 되면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거덜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시적 둔화도 아니고 그냥 둔화가 거덜난다. 아니라 거덜. 제가 볼 때 망가진다. 금융위기예요. 100%.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야, 지금 우리가 알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관 잡으려고 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물가를 현실적으로 2%가 아니라 3%라고 일단은 목표치를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하. 미국 경제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음흠. 제가 볼 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 지났을 때는 아마 연준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도 2%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올해가 아니거든요. 올해는 4%대 그렇죠. 네.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물가가 일정 수준 잡히고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억제된 걸 확인하면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석학들의 말씀대로 저는 물가 목표치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물가를 그 정도 잡으려면 그만큼 실업률을 올려야 되는 거고 네. 기업에서 사람 해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리쇼어링이죠. 예. 미국으로 일자리는 들어가는데 사람은 안 들어가고 계속 있어요. 공장 짓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일자리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민을 안 받고 있어요, 여전히. 아, 네. 예, 거의 안 받고 있죠. 네. 1년에 3만 명 받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사람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사람을 자르나요? 아하. 자를 사람이 있기는 한가한가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즉 그 물가를 그 정도까지 내리기 수 있는 정도까지 과연 사람들의 해고가 가능한 건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쉽지 그렇습니다. 않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구 구조 보면 이민자들도 잘 안 들어오고 있고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본격화됐고 거기다 태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자, 인구 구조적으로 사람은 줄어드는데 일자리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이전처럼 정말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거기까지 잡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미국의 교수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연준의 의지는 가장하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니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웬만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3%라는 거로 상한선을 올리면서 그죠? 적정한 수준에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두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미국 경제학회에서도 이게 화두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이제 질문이 그러면 만약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목표 물가를 2%가 아니라 3% 올렸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4.5% 5% 가려고 하는 그 금리를 내릴까요?
아니면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만 할까? 약간 이것도 올해는 깜짝- 유지가 된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인데 네. 내리긴 내리죠. 다만 우리가 잃는 건 있겠죠. 2%까지 목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타겟이 3%로 올라가면 네. 우리가 잃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네, 그 금리 인하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내려오겠죠. 그렇죠. 욕심만큼 팍팍팍 그렇습니다. 내릴 예. 일은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많이 내려오고 많이 내려야 시장에 좋을 건데 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만큼 물가 타겟팅 2%를 3%로 올리는 만큼 네. 경기는 덜 다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올라가는 힘도 제약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이 그렇죠. 제약된다. 예. 이게 그래서 하나는 얻지만 하나는 잃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삼모사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걸 안 하는 수준에서 하려면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어떤 큰 병에 걸렸거나 이랬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암이라고 가정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암이니까 네. 암을 제대로 잡으려면 제일 수술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예. 깨끗하게 수술하면 수술할 땐 굉장히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게 빠르겠죠. 근데 반면 이게 환자의 몸이 수술할 정도의 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항암제만 쓰게 되면 네. 몸은 많이 망가지진 않을 수 있어도 사실 암이 되게 오래 가고 그렇죠. 빨리 그렇죠? 예. 회복되는 속도도 되게 느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저희 집안이 뭐 대부분 암에 걸리셨고 저도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 알아요. 그래서 아마 네.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환자분들 있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거의 암 가족입니다. 그냥 몽창 다 걸렸어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덤덤하게, 예. 아니, 별거 아니라서. 네, 별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뭐 다 초기면 저희 집안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뭐 요즘에 그러니까 의외잖아요. 초기에 발견돼 오히려 네. 축하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가요? 불안하죠. 너무 예, 나갔나? 불안한데 근데 죽고 사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빠르게 조치를 하는 거죠. 불행한 건 그래야죠. 사실이죠. 예, 예. 좋은 일은 아니지 근데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물가와 경기로 보자면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항상 큰 수술을 하고 나면 당시에는 힘들지만 회복이 빠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수술은 못 하는 거죠. 반면에 회복이 또 느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대수술을 못하지만 네. 반대로 또 회복도 좀 천천히 가야 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데 미국이 대수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까지 금리 올리면 글로벌 시장 금융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채들 뭐 네. 다 갚지 예, 못해서 뻔히 알고 터져버리고 있어서. 막. 네. 뭐.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겠다 쪽보다는 자꾸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올려놓은 금리를 시장에서 올 연말에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고 물가를 잡는 거 확인될 때까지는 올렸던 금리를 계속해서 안 내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재발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별하는 속내도 있는 거죠. 금리를 확 올려서 잡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 금리는 제약적인 수준까지 올리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걸 유지하는 거로 인해서 그걸 보완하겠다. 즉 이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옆으로 쭉 기게 하는 게 쉽게 항암 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네, 또 그렇습니다. 망가지지도 않을 정도로 네네, 네.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뜨뜨미지근하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주식시장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지 뭐 좀 경기도 안 좋다는데 금융장세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떤 제약적인 상승률과 막 이런 뭐 박스권 내에서의 트레이딩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전에 미국이 금리 올 때는 지수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 올 때 지수가 하락한 적이 별로 없었었죠. 오히려 정말 경기가 그때는 예. 건전하게 예. 좋아져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초저금리라는 게 2008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 예. 그 이전에는 항상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또는 네.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름대로 이전보다는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적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나름대로 돌파구들이 생기고 대세 상승하는 데는 사실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지장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2008년에 있었던 모든 시장은 상승이 없거나 항상 박스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거랑 또 그런 적은 없죠. 분리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 1월 시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봐야 지금 한 2주 남짓 됐는데 코스피가 그러니까 1월 13일 현재 2주 차 6.69% 올랐고 코스닥이 4.79%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1월 시장은 강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요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반등의 의미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 겹쳤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네. 게 첫 번째는 이 시장을 견인한 게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의 컴백. 예, 외국인들이 컴백했다라는 건 작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주식을 샀을 때는 돈을 벌려고 사는 거지 앞으로 침체가 닥치고 아주 안 좋을 건데 주식을 사진 않았을 네. 거란 얘기죠. 한국 시장에 대한 베팅을 늘린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그렇게 물가가 안정이 되면 당연히 강세였던 달러는 강세의 기조가 누그러지겠죠. 네. 또는 달러가 약세로 그래서 원하는 강세기 때문에 일단 환율에 대한 베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네. 높고 두 번째는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반도체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았고 네. 그 안 좋았던 것들 때문에 하이닉스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급을 조절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반도체는요. 다른 산업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는 특히 우리나라 디램과 같은 경우는 국내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디램 비중을 70%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바닥은 반드시 공급을 줄일 때 나옵니다. 따라서 혹시 삼성전자도 감산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있었었고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환율도 돌아서니 긍정적인 베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서 은행들 같은 경우 최근에 긍정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베팅. 왜냐하면 은행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환율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혹시 환 플레이를 한다라면 삼성전자나 은행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같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들어왔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건 전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었지만 안타깝게도 올 초 특히 첫째 주에 기관의 매물 배당받았던 매물이 나왔죠. 통상적으로 이 매물은 사실 그 1월 말 정도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기관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인 측면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변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환점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지금 장기 베팅에 나섰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어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원화로 원화 자산을 사니까 이제 달러로 이제 치환을 했을 때 그것만 제외하면은 뭐 반도체 감산, 은행의 주주 환원, 물가 안정, 중국의 리오프닝은 다 이제 국내 투자자도 똑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요소일 테고요. 요것도 궁금한데 1월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한 2% 포인트 가까이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어떤 1월 효과 기대보다는 대형주의 외국인 수급 컴백의 효과가 더 컸다라는 거죠. 예. 그럼 요 흐름이 더 이어질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시장 특히 상반기를 놓고 보면 중소형주가 나쁜 건 아닌데 은근히 대형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빠졌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을 베팅을 할 때 중소형주도 괜찮지만 중대형주 중에서 오히려 조금 살만한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 특히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특히 환 플레이를 할 때 외국인들 입장 환율을 고려하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중소형주까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건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같은 위험을 놓고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위험이 크다 보니 더 큰 위험을 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뷰가 우리나라 시장 말고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뷰가 크게 바뀌었다는 의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초에는 그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있다라고? 지금 사실 중소형주라고 나쁘진 않습니다. 원체 또 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은근 테마주들도 많이 형성되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 챗 GPT인가 이 관련해서도 그 관련주들 벌써 2배, 3배 오른 기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른바 이제 테마로. 네네. 테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흐름은 흐름인 거니까 시장에선 이미 그런 변화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형주, 대형주 뭐 이렇게 구분을 놓고 어느 쪽만 이게 아니라 변화에 최적화돼 있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럼요. 거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나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에 쌓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 고객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저하고도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정도로 고객하고 의견 네네네. 충돌이? 아니 그러니까 네. 당연하겠죠. 그분들은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보는데 저는 만약에 주식 사자고 하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이 맞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과연 개인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네. 거의 집단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렇게 온 기억이 있었을까요? 예. 다들 사기 무서워하고 예. 조그만 반등을 하면 이제 원체 물려 있었던 건 뭔가, 반등하면 예. 막 다 빨리 손절하고 싶어하고 안 좋은 건 맞지만 조금 그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기의 수위가 조금 선을 넘어서 조금 과도하게 간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체감하시기에.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혹시 체감하시는 게 너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 의견도 존중하는데 그런 경우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은 어쨌든 잘 사고 잘 팔 건데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경계 시각이 너무 많으시면 경계하다 사다 보니까 네. 아래에서 못 사요. 밑에서 못 사고 어느 정도 올라갔었을 때 확인하고 사겠다는 심리들이 강하시잖아요. 네. 100% 꼭지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매매가 꼬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시장에 참여를 시작을 할 때는 뷰를 중립적으로 가져가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부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면 많이 조심하게 되는데 그 조심성 때문에 자꾸 판단이 미뤄지다 보고 그 미뤄지는 판단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꼬여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분들 충분히 그 상황이 맞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시장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은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네.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인 뷰,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따져보시고 혹시 내가 과도하게 생각한 건 아닌지 아니면 또 점검해봤더니 여전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저는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매매 많이 꼬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좀 더 과감해져라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걸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반화할 수는 네, 없으니까. 어차피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근데 약간 또 이제 시장에 항상 불안 요인들은 더 많다 보니까 뭐 2020년에도 물론 이제 상승할 때 그게 추세 상승이다. 이거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추세 상승이었던 거지. 그 한 복판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네. 2023년에는 약간 그런 상승 장세에 좀 더 이어지는 랠리가 펼쳐질지 아니면 또 계속 변동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지 좀 어떻게 사실 생각보다 지수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제 좋게만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 게 네. 시장 제약 요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렇죠. 상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사실 그 관련해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로 오를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그게 하반기 때 가면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다 보니 연준의 긴축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쓴 긴축을 풀어주는 시기,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뒤로 늦출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뭐 지금 당장 왜냐면 유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구리 가격도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네네. 있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당장 좋고 나중엔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최근에 어쨌든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네. 일본이 지금 10년 만에 통화 정책, 예. 기존에 썼던 정책을 변경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10년 동안에 있었던 정책을 갑자기 바꾸고 시작을 하면 이게 온전히 될 거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블랙스완으로 일본의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10년 국채물을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묶는 네. 이 정책을 풀어주는 정책에 대해서 되게 좀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온전히 될까? 온전히 될까?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불안 요인도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역시 국내 부동산 안 좋은 것도 사실인 거고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편한 상승만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참 항상 살얼음판이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그 대세 상승장이었던 그 중간에서도 다들 그 불안하면서 원래 맞습니다. 주가라는 네. 게 그 네.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막 하니까요.
이게 또 사람들마다 2023년 항상 전망을 할 때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이거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항상 당시가 안 좋으면은 그 다음 번이 좋을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상저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예. 왜냐하면 하반기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반기만 놓고 보면 상반기는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시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언제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더 좋을 수 있다. 상반기는 더 좋을 수 있다기보다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우려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그래서 제법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박세익 전무님도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똑같은 말씀하시죠? 예, 박 대표님. 박 대표님. 근데 예. 대표이사 전무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무 후무 전무 말하고. 참 좋은 분이시죠. 근데 이제 1분기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상반기에 많이 벌어놔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거기에 동감을 이사님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의외로 반전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이 상반기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상반기는 물가도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아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그렇죠? 틈을 네네. 비집고 들어가서 예. 수익을 내야 하는. 그리고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기업 실적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면 안 좋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분기부터 시작해서 의외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환율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들, 즉 비용이 많이 빠졌어요. 자, 유가도 빠졌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제품을 만들 때 재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자재 관련 비용들. 원자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갔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알고는 매출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순이익은 감소폭이 덜할 수 있겠죠. 걱정보다 덜 할 수 있다. 걱정보다. 근데 걱정보다 덜해도 올라와요. 그거는. 그렇죠. 네. 괜히 이미 이제 걱정을 했던 건 주가는 다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하이닉스의 2022년 4분기 실적이 뭐 마이너스 1조 5천억 이내만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예. 나왔고 애널리스트도 다 낮춰놨는데 하이닉스에서 저 연말 성과급을 100%를 맞습니다. 준다네 네. 하니까 야 그럼 우리 걱정만큼 그렇게 적자가 큰 것 아닌 같지는 건 아닌 않은데 거죠. 이런 이야기들 돌고 그럼요.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 공개를 했잖아요. 예. 아주 안 좋게. 근데 주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반영이 됐다. 시가총액 1위가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많이 하락을 안 할 거예요. 최소한 전저점은 깨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 과연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지수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게 성립이 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미 최악은 다 반영돼 있다. 저는 걱정만큼만 안 좋아도 오른다. 우리 뭐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여러 번 제가 공개를 했지만 저는 지난 9월이 바닥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9월 이후에 한 번 정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게 9월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경기 지표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한국의 주가의 정확한 저점은 반드시 원달러 환율의 고점하고 일치합니다. 수출 환율, 기업이니까. 환율이 제일 고점일 때, 예. 즉 원화가 초약세일 때 네. 하고 반드시 일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원달러 환율의 고점을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경기 침체 온다는 제가 볼 땐 지금이 침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이 침체일 가능성이 있어요. 넌지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미. 아. 예. 그리고 지난 4분기나 그때가 침체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일드하게 네네.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많은 분들이 침체를 기다리지만 진짜 침체가 왔네? 아무도 몰라요. 지나가고 나서. 네, 지나가고 나서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경기가 침체가 있었을 때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한 건 생각보다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는 분명했죠. 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게 그런 침체가 왔었을 때 볼 수 있는 건 주변에서 많은 해고가 일어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고용시장이 그렇게 해고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아니고. 고용 상황이 아니다 보니 과연 그게 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깊게 올 것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은 시장은 분명히 지금보다 둔화가 될 겁니다. 안 좋아질 건데 실업률도 올라갈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를 2%만큼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또는 경기를 견착륙으로 끌어들일 정도의 고용이 악화될 개연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에서 서로 견해들이 많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는 또 변화하는 기업들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많이 최악의 올라가고 지수는 있어요. 다 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이미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최저점 매수는 사실은 이미
지났다. 예,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약올라라. 예, 결국엔 이게 예.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의 단점은 저 같은 사람이겠죠. 단점은 고점에서 주식을 잘 못 판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꽤 있죠. 반대로 시장에 대한 경계하시는 분들은 싸게 산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싸게 못 사죠. 계속 경계하다가 확인된 다음에 사는데 나중에 꼭 고점 잡아요. 양쪽 그러면- 다 장단점은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뭐가 맞는지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비싸게 못 파는 것보다 비싸게 안 사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갖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게 낫지. 그래서 사실 시장을 조금 그러니까 경계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우리도 이대호 기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큰 돈 번 들들 중에서 경계론자는 없어요. 맞아요. 네, 다 낙관 편향론자들 당연하죠. 많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돈 벌 때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서 만약 주식으로 돈 벌 거라면 어느 편에 서야 될 거냐는 저는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네. 낙관주의자들이 돈을 벌고 그렇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예, 많이 벌고 조금 잃으면 되거든요. 그걸 반복을 하면 돈이 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전이 어렵죠. 뭐 말은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이제 낙관을 갖고 계시니까 요걸 이제 보고 또 기대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근데 것 그건 뭐 같고요. 개인의 성향인 거고 뭐 예. 거기에 따라서 뭐 그렇게 돈 벌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 그죠. 그렇겠죠. 그죠. 뭐 예, 예, 열심히 버시라고 하고. 뭐로 벌어도 네, 이제 네. 벌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그 이제 공략해야 될 뭐 섹터나 뭐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항상 이제 새해가 되면 주도주 찾기 혹은 올해의 테마는 뭐가 될까, 올해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들은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부터 보면 엄청난 종목 장세기는 한데 네. 뭔가 뚜렷한 거는 안 보이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서도 이미 주도주는 드러났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만 23년 네.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사실 지난번에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네. 보통 이런 주도 기업들이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어쨌든 경기에 대한 체질이 바뀌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경기의 체질, 예, 경제에 대한 체질. 경제 예. 체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경제가 온리 디지털 중심이었다라면 예. 지금은 디지털도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등한시했었던 구경제 예. 또는 제조업 중심으로 시장의 체질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제조업으로 야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지금은 너무 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경제는 균형이 돼야 돼요. 네. 우리가 하는 성장주도 꽤 많아야 되고 아니면 기존의 제조업도 같이 있어야 되는 즉 산업적으로 보면 서비스업도 우리가 얘기하는 2차 산업도 같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글로벌 시장 공이 너무 3차 산업 그중에서도 플랫폼 중심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각에서 제조업 또는 2차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는 그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캐터필러가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예,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요. 주가가 올해 내내 지난해 중하반 9월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이 공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제조업, 첨단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세웠고 또 여기에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밖에 나갔던 기업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죠. 하는 리쇼링도 하고 있는데 네. 이것 말고도 그 이전에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미 그렇죠. 통과가 돼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지난 9월 이후부터 이게 됐었을까? 그 이전에는 인프라 투자법이 돼도 일단 법에 대한 시행 시기가 있었던 게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었어요. 예컨대 원재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유가도 그렇고 사실 실행하기엔 비용이 너무 들다 보니까 뒤로 미뤘던 것도 있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가 여전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터로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싸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금이 집행이 돼서 인프라와 관련된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서 지금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 거죠.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관련 기업들이 같이 오릅니다. 아마 제가 오늘 왔었을 때 오늘도 우리 현대건설기가 주가가 많이 올랐었을 거예요. 오. 예,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런 것들 일단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겠죠. 미국이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 인프라부터 깔고 네. 즉 땅도 파고 터도 닫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깔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고
이런 것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순서에 따라 그 관련 기업들이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IRA법 때문에 뭐가 좋을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포스터 솔라 같은 경우도 신고가입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면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답안지를 던져줬죠. 네, 네. IRA 던져줬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법으로 답안지를 던져줬어요. 근데 모든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건 여전히 팡밖에 없죠. 팡을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물론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는 이미 시장도 바뀌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미 답안지도 던져줬는데 사람들은 그쪽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관심이 적으면서 다른 쪽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이라도 눈의 절반은 그쪽에 조금 관심을 두시고 어떻게 변화가는지, 최소한 한국 주식이 어렵다라면 미국도 나스닥만 볼 게 아니고 다우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운영하시는 랩에도 해외 주식도 좀 많이 편입이 그럼요. 돼요? 그렇습니다. 그막 국내 해외 다 그럼요. 예. 뭐 특별히 막 비중을 나누거나 이런. 그렇지는 않고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삽니다. 오, 야, 그러네. 완전 종합 격투기네, 그럼요. 종합 예. 격투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지수만 바라보고 경기만 바라보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이미 시장은 변하고 있어라고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못내 안타까운 거죠. 왜 그 변화에 대해서는 자꾸 등한시하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라는 게 시장의 전부는 반드시 아닐 건데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결국 좋은 올라가는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찾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는 기술력입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AI와 관련해서 챗 GPT라는 것도 나왔죠. 네네. 이것도 큰 변화잖아요. 네. 비록 이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테마주 정신이지만 어쨌든 3배가 올랐잖아요. 그건 주식 아닌가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네. 앞으로는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챗 GPT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 AI 프로그램이 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깊게 파봐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땐 진짜 배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걸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기업이 나올 거고, 제가 볼 땐 그게 새롭게 사야 될 디지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빵이라는 주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뀌는 이 기술에 최적화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기업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려야 될 새로운 어떤 먹거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나 돼야 챗 GPT에 직접 투자를 하고 뭐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할 방법이에요. 텐데, 예. 그 친구가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냥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MS 같은 그렇죠. 거. 예. 근데 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어찌 됐든 간에 AI 기술을 갖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의 또 이제 막 변동폭이 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막 그쪽으로 쏠려 가시거든요. 물론 이제 챗 GPT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실은 좀 기업들도 기술이 애매합니다.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야 저거 뭐 그냥 단순 테마주. 그러니까 아니냐. 직접적인 걸 하셔도 되는 거죠. 아, 직접적인 게 이미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같은 투자한다고도. 예. 뭐 이미 답안지 다 던져놓고 나서 근데 뭘 뭐 고민을 할까요? MS 전체 사업 부문에서 뭐 이거 챗 GPT가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마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LG화학이나 이런 게 전기차 부분이 작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까요? 아, 예. 전기차 한다니까 올라왔잖아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네. 주가라는 네. 게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러네요. 비중이 다 올라왔었을 때 과연 그 뒤부터 주가가 오를까요? 제가 볼 때 다 반영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네. 그죠. 사실 이 주가라는 녀석은 또 이게 테마를 형성한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초기에 네.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는 어떻게 싸게 살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항상 예. 레이더 돌려야 되는 예, 거고. 팽이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지금도 주가가 불안하다 보니 아직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 그 중에서도 분명히 갈려서 움직일 텐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이 친구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게 저도 MS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맞췄네요. 얼떨결에. 예. 뒷걸음질 치다가. 아유, 별 말씀을. 그래서 구경제, 제조업 중심, 네. 그리고 IRA 법안 같은 뭐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 네. 인프라 투자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기술력, 네. 그리고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 기술력 변화가 생각보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일어나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항상 일어나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는 그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또 최적화되는 기업들을 찾는 것.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이제 실전 투자자로서 드는 고민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빠릅니다. 기술보다 사실 돈은 더 빠르고 네. 테마도 후 불었다가 후 꺼지기도 하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뭐 VR 관련주들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뭐 애플이 뭐 출시 늦춘다 그러면 또 후 꺼지기도 하고 또 저기 뭐냐 그 CES 끝났다 그러니까 또 이제 관심 네. 꺼지고 JP모건 헬스케어 끝났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 관심 꺼지고 이런 흐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기술력이 나왔었을 때 네. 일단은 그 기술이 현실화된 기술이 있고 컨셉만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화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고민이 되는 건 그 기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에서 제일 고민이 될 거 딱 하나예요. 저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걸 다 바꿀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휴대폰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휴대폰 나오니까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휴대폰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바꿀까 앞으로? 그 고민을 먼저 하면 그건 먼저 사셔도 돼요. 숫자가 안 나온다 치더라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나와서 일부 바꿀 거야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근데 그 기술이 나오는데 야, 저 기술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건 결국 다 향유할 수밖에 없어. 그게 그려지는 그림의 핵심 기업이라면 제가 볼 때 미리 사시는 게 맞아요. 숫자가 안 나올 때 사시는 게 맞아요. 숫자가 나올 때 파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그게 정말 성장입니다. 숫자가 아니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잡주가 아니라 당연하죠. 그게 이제 실적으로는 기술력. 예. 그 예를 들면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AR, VR이라면 애플이잖아요. 뭐 해도 다 그렇죠. F죠. 그러면 애플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다만 AR, VR이란 기업에 대해서 기술이 나온다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아직 안 나온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계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바꿀 만한 기계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딱 그거예요. 네. 어쨌든 애플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애플에 대한 기대를 거는 건 뭐냐면 애플은 항상 나왔었을 때 그 상용화가 됐었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점수를 좋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네. 100%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런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나왔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기계가 혹시 있으면 사보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 써보기도 하고 또는 그게 우리가 어려우면 간접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걸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반응을 보셔야 돼요. 와, 이건 정말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메타가 있던 오큘러스하고 너무 다를 정도로 이건 진짜입니다라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럼 그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먼저 기계를 사는 거죠. 그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될 거니까 그 기계와 관련된 하드웨어부터 먼저 매매를 하시고 네.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가 많이 보급이 되면 보급된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엔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앞으로, 우리가 아이폰을 예. 통해서 봤듯이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나옵니다. 아니, 이런 휴대폰이 나오니까 배달의 앱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앞으로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항상 기계가 먼저예요. 하드웨어가 나오고 그 하드웨어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그게 현실화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그 비슷한 아이디어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뛰어들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 고점도 한 4분의 1 더 막 나고 막 이러다 근데 많이 보니까 올랐었잖아요. 올랐었죠. 예, 결국 10배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죠. 근데 앞에서 살짝 힌트를 주셨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면 숫자가 나오지 않을 때 사야 된다. 않을 근데- 때 쭉 올라서 지금 숫자 그렇죠. 나오니까 빠지잖아요. 그거죠. 제가 그거 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항상 그게 성장주의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 어렵고요. 그래서 성장주 매매는 성장주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죠. 못하죠. 네, 손이 그래서 안 나가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성장주를 매매해야 되는 방법과 가치주를 매매해야 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성장주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거는 안 맞아요. 그렇죠, 안 그렇죠. 맞고 이전의 성장주, 예전에 1970,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성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매매가 어떻게 됐었고 주가 움직임이 어땠었고 실제 실적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해도 전 충분히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 모르고 무모하게 숫자 단어를 사라는 얘기냐 무책임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사님은 숫자가 안 나오는 성장주도 그리고 숫자가 좋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도 그냥 구분 없이 그런 걸 구분하지 않죠. 되는 기업이라면 사는 건데 다만 숫자가 안 나온다고 그래도 그 기술력이 독점적이어야 되겠죠. 이 그래서 친구밖에 그걸 봐야죠. 없어. 그게 예.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숫자가 나오지만 조만간 재패할 것 같아. 결국 그 숫자가 약간의 시간의 문제지 결국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숫자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손 안 대고요. 숫자가 결국은 나올 건데 나오는 시점을 좀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게 시장일 거니까 그렇죠. 저는 그 꿈을 먼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게 네.
꿈은 있어 보이고 기술력은 있어 보이는데 숫자가 안 나와서 불안해. 이러면서 이제 놓치는 그렇죠.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네. 테슬라도 대표적이었고 그걸 먼저 봐야 된다. 역시 약간 되게 하이브리드형 그렇게 투자자. 해야 되죠. 예.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독사처럼 움직여야죠. 정답입니다. 진짜 그럼요. 정답입니다. 예. 돈 버는데 무슨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 태조 이방원으로 이제 작년 뭐 여름쯤 되게 히트를 치셨는데 요것도 이제 막 다 갈려요. 지금도 제가 봐도 그게 다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시총 비중이 많이 커졌으니까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또 이제 저기 보니까 낙폭과대주들이 너무 많고 네.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은 반도체도 시총 비중이 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 좀 관심이 좀 덜 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방송에 나와서 2차 전지는 했지만 저는 2차 전지 중에서도 폐배터리 쪽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원래 2차 전지 자체를 그때도 2차 전지가 다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들이 굉장히 나뉘고 있어요. 나뉘죠. 예. 그리고 IRR법이나 이런 거 변화에 따라 또 기업들이 달라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2차 전지라고 자 저건 많이 올랐는데 이건 덜 올랐어. 이런 식의 접근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하는 기업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나누어서. 그래서 참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예. 딱 뭉뚱그려서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 왜냐면 그게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최소한 돈 안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진짜. 놀러 오셔서 아시는 그 예, 친한 네, 투자증권으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네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맡기셔도 괜찮아요. 상관없고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로 사는지 저는 한번 오셔봐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힌트 드리자면 장 끝나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뭐 장중에 오셔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요. 네. 점심만에만 피해 주시면 괜찮긴 합니다. 한번 전화 한번 먼저 주시고 오시면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냥 안 막히셔도 괜찮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나 이런 거 많이 못하는 게 딱 이겁니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하기는 예. 또 부담스러우시니까.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고민을 하지 사실 달라요 되게. 그래서 이게 뭉뚱그려서 여쭤볼 수밖에 전혀 의미가 없는데 또 세밀하게 답변을 하시기는 되게 어렵고 왜냐면 그럼요. 직접 이제 운용을 하시는 입장이어서 이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야 저기 뭐 2차 전지 된다니 어떻게 된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하면서 종목을 공개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난 9월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9월에 이제 S경제 신문에서 네. 제가 그때 이제 머니쇼 할 때였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송배전 기업을 아직 대놓고 했었던 오프라인. 네 행사 오프라인 때 그리고 그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 해도 돼요? 종목명도 그때 현대일렉이나 LS 이런 것들 추천했었잖아요. 어. 신문 기사 보시면 나와요. 그때부터 수익률이 얼만데요? 그때는 얘기는 해도 되고. 그거는 신문인데 네.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컴프를 받고 한 거라 큰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랑도 오프라인 행사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충분히. 네, 대놓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2022년에 이제 스타 주식 중에 이제 방산 쪽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방산도 이제 어떤 분들은 앞으로 좀 모멘텀이 없다. 폴란드 건만큼의 혹은 또 다른 뭐 전쟁 이런 건 뭐 일어나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모멘텀이 23년도에는 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기대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없어서 좋다고요? 예. 저는 이제 참고로 방산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네. 의외로 지금 글로벌 전체가 이 방산이라는 게 움직이는 건 되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지 뭐 단순히 다음 달에 또 추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방산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너무 지난 한 해 막 폴란드에서 막 몰아서 막 너무 발주하고 기대를 한 여기에 거예요. 이제 네네네.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올 거고 또 나올 거고 또 나올 거고 이런 어떤 기대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무엇인가 막 하나씩 있으면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올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주가가 10배, 20배 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 이번 달엔 수주 네. 공시가 안 나오나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라는 무기라는 수급 체계는 일단은 국가 산업이에요. 개인이 무기를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피아 빼놓고는. 그렇죠? 뭐 어디서 필리핀에서 총 쏘는 사람 아니면 아닐 거고요. 결국 국가 간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각국의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 정책에서 예산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정책과 관련해서 또 야당이냐 여당이냐 또 다르고요. 선거 있을 땐 또 바뀌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방산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산은 보통 30년에서 50년 대기예요.
우리 이제 같이 군대를 갔다 오셨겠지만 저도 같이 이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군복무 할 때만 하더라도 무기가 대부분 저희들이 저기 이제 보유하고 있던 무기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좀 이게 도대체 뭐 60 트럭부터 네네네. 다 형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박격포 같은 경우도 6.25 때 쓰던 그런 형님을 모시고 형님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나가나 싶은데 그렇죠. 잘 나가죠. 근데 또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랬던 것처럼 무기는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 비전을 가지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러시아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는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실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커요. 미중 간의 갈등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훨씬 더 많은 갈등이 있겠죠. 북한은 또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때문에 일본 또 열심히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는 것처럼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앞으로는 커지는 세계. 왜냐하면 그동안엔 세계화였죠. 지금 탈세계화잖아요. 탈세계화라는 얘기 안에는 어떤 의미도 되냐면 국가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그동안 각 국가가 본 건 뭐냐면 지난 한 30년간 무기에 대한 투자를 안 했겠죠. 근데 새로운 무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오래 쓸 수 있는 무기를 보겠죠. 그러면서 주판을 튕기면서 절대 시간을 두고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씩 방사는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면 큰일 나요. 최소한 내가 방산 기업은 2, 3년은 들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계속 실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올라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받은 수주만으로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건데 그럼 실적주이기도 한데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뭐 한 내년 내후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주, 그럼요. 실적 성장주가 네네. 되고 네. 또 수주는 꾸준히 나올 수밖에 네네네. 없는 글로벌 환경이 근데 된다고 앞서도 보시는 말씀드렸지만 국가 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판단하기는 되게 쉬운 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요. 어렵죠. 접근하기도 쉽진 않은 거죠. 무기와 관련해서도 일단 우리한테는 생소하기도 하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산이라는 게 되긴 돼? 뭐 이런 어떤 의구심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이제 그 기술력은 또 전 세계에 또 보여줬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K 방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요건 이제 길게 봐야 된다. 좋습니다. 얼추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다 대부분 이제 여쭤봤는데 사실 그거에 항상 이거는 이제 연초여서가 아니라 매 월이 됐든 매 분기가 됐든 자 그럼 여기서부터의 시장은 좀 긍정적이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아웃퍼폼할 업종과 종목은 뭐냐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사실은 세 가지 질문이 모든 걸 다 좌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답은 주신 것 같은데 2023년도 투자를 이제 실전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나 좀 그런 좀 한마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위축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꾸 시장을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자꾸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움직이면 시장이 맞는 거지 우리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심을 해보고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잘못 본 게 있나? 아니면 또 시장이 뭔가 잘못 본 거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생각을 조금 많이 바꾸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최소한 경기 지표도 중요한데 경기 지표에 대한 비중을 저는 30% 이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투자를 할 때 판단 요인 중에서 저는 제 주변에서 또는 시장에 있는 구루들 중에서 워렌 버핏이 정말 경제 지표 알고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분들이 왜 이렇게 경기 지표에 민감하게 무슨 막 경제학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22년 시장이 원체 매크로에 그냥 좌우가 되버렸어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근데 거기서는 지금은 조금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되 분명히 중요하게 보긴 봐야 돼. 지금은 좀 업종의 움직임, 시장의 변화 이런 것에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경기 지표만 보다가 제가 볼 때 세월 다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경기 지표 중에서 제일 선행 지수가 주가 지수예요. 그쵸, 주가 지수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늦은 경기 지표 가지고 나중에 확인하면 저가 매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전환할 때도 그렇겠죠. 그래서 주식 본연에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저는 충실할 때가 아닌가 해서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그리고 판단 요인 중에서 경제 지표는 30% 이하로만 보고 네. 업종 그리고 시장 변화에 더 집중하고 민감하게 예. 파악하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뭐 좀 중립으로 좀 보시고 네. 한번 객관화해서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어떤 분들이 또 그런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또 거기다 네. 댓글을 달았는데 뭐 저 전문가는 뭐 다 맞히려고 하고 뭐 몇 번이나 맞췄다고 뭐 언제 또 틀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피터 린치도 정말 훌륭한 전문가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맞히는 거다. 그렇죠? 10번 중에 8, 9번 맞히는 사람은 없다. 제가 그 말씀은 조금 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꼭 드리고 싶은 게 맞습니다. 저 많이 틀립니다. 사실. 그리고 사과도 많이 드리고. 근데 지난해 미국에 있는 증권사 중에서 맞춘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들으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지금 맞히고 있는 분은 앞으로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거든요. 그쵸. 뭐냐면 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변수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뭔가 저희가 무슨 그 막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한번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올라야 되는 거고 왜 말을 바꾸냐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항상 유연하게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구에서 강타자를 3할을 강타자라고 하죠. 그렇죠. 7번을 못 쳐도 3번을 잘 치면 강타자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회인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을 하면 10번을 다 맞춰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기보다 정말 잘 맞췄을 때 많이 벌어들이고 혹시 저희들이 실수를 했었을 때 손실을 줄여가면서 쌓아가는 게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꾸짖음이 있으면 저한테만 주세요. 저희 많은 후배들 분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시장의 변수가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줄 알았을까요? 근데 뷰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점쟁이이거나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관을 잘못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정말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쟤는 틀렸대 맞았대 중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저 친구들은 이런 변수가 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대.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못 나오실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그 욕 먹고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뭐랄까 99%의 대중이 아니라 네. 진짜 한 상위 10%가 되려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이 보시는 그러니까요. 예. 채널이어서요. 그래서 10번 중에 6번을 맞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혹시나 10번 중에 3번밖에 못 맞히더라도 그 3번에 크게 벌고 틀린 7번에 적게 잃기 위해서 공부를 예.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다가 틀리는데 저 친구 반대로 움직이면 그것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야, 쟤는 반대로 해도 돼. 진짜로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용 가치는 잘 맞히고 틀리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였을 때 그걸 역으로 하는 것도 이용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전문가분들은 다 소중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전문가들마다 자기 필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저 친구는 이런 필살기가 있고 이 친구 이런 필살기가 있어. 그 장점을 뽑아서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방송을 봐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예. 되게 유연한 네. 생각을 갖고 네. 계시는 이제 몸은 단단하지만 생각은 유연한 우리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